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신종호입니다. 어, 이성우 박사님께서 저를 왜 불렀을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혹시 북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 저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전 박사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고, 사실 중국의 대응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방류 자체는 절대 불가. 그리고 관련국과 협의 필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그거를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얼마 전에 시진핑과 푸틴 만나서도 대통령 그러니까 총통급에서 이제 하는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교부 장관 왕이 외교부장이나 국무위원급에서 하는 방식, 그다음에 외교부, 상무부, 그다음에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계획위원회에서 각자의 부서에 맞는 각자의 부서의 이익에 충실한 그런 발언들을 해왔습니다. 이미 대부분 내용을 다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중국의 반응에 대해서는 크게 제가 뭐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제가 이제 중국 전문가다 보니까 이 최근에 중국의 국가발전 전략이 큰 틀에서 좀 바뀌고 있는 것과 좀 연관성을 지어서 우리가 중국의 대응을 이해를 좀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최근에 중국이 이제 그 미국 주도의 소위 말하는 인터내셔널 월드워를 월드워라는 그러니까 국제 질서, 세계 질서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합니다. 중국어로 이제 시제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요. 근데 자기들은 중국은 그러한 세계 질서가 아니라 국제 질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차이점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결국에는 미국의 군사동맹 네트워크 뭐 이런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중국이 강조하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엔을 중시하는 거, 국제법 원칙을 중시하는 걸로 아예 모토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6년부터 시작이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요. 이 오염수 방류와 관련돼서도 중국의 대처는 기본적으로 거의 일관성 있게 유엔의 역할, 국제법, 그다음에 국제기구 IAEA를 중시하는 것도 일본에 치우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국제법, 국제기구를 중시해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노선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최근에 이제 중요한 대외 정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대안적 질서를 하겠다라고 현재까지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그게 바로 1대1로였는데 1대1로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해양 강국 건설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양 강국 건설이라고 하는 거는 뭐 다양한 뭐 해군력 강화도 포함이 되지만 결국은 해양 문제에 대해서 협력 그다음에 뭐 해양 안보 차원에서 중국이 어떤 역할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 단순히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에서 떠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중국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용어 표현이 있었는데 아까 전 박사님께서 폐수라고 표현을 중국에서 하는데 사실은 부서마다 다르게 표현을 합니다. 일단 폐수라는 단어를 표현도 하지만 오염수라는 단어도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처리수라고 하는 표현과 아주 그 대비되는 일부러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도 좀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대응 방안 관련된 건 중국의 반응인데 우리의 대응과 관련돼서는 이제 제가 이제 이 세션에 좀 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좀 대응 중국의 대응과 우리의 대응을 좀 대비를 해서 필요한 말씀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에서도 이제 이미 우리가 경험을 했죠. 이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초국경 위협이 도래를 하면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는 대부분들이 강대국들이 나서서 그 협력 기제를 모색한다거나 모멘텀을 마련을 하면 좀 따라가는 구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다자 협력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는 그거를 정면으로 거슬렀던 이제 가장 최근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했다, 뭐 미국이 책임을 방기했다는 표현들이 나왔었던 거죠. 그런데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바이든 정부에서 일본의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최소한 묵인 내지는 동조하고 있는 이유도 여전히 아까 말씀드린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요인들이 개입이 됐고 중국은 이거를 정치적 거래라고 표현을 했다고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족주의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쇠퇴하는 이유도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족주의 때문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민족주의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감정, 인식의 문제거든요. 아까 김현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이게 진짜로 미국이 이야기한 것처럼 안전 기준에 도달했는데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위기관리 관점을 좀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기관리라고 하는 거는 중요한 개념이 초기 정보 실패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에 대한 판단을 잘못하면 이게 위기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게 이제 위기관리의 핵심인데, 그래서 지금 일본이 비난을 받고 있고 우리가 마땅히 비난을 해야 되는 거는 정보 공유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되고, 우리가 또 집착해야 되는 것도 정확한 데이터 공개와 쉽지 않겠죠. 일본이 안 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래서 결국 미국이 언급한 안전 수준 충족이 됐느냐에 대해서 좀 과학적 검증은 이제 과학계에서 해야 되겠지만, 또 그 결과에 따라서 국제사회가 공조할 수 있는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 수준이면 단기, 중기적으로 뭐 위기 여부를 판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11년부터 시작이 됐던 한일중 3국 정상회의가 있는데 거의 유명무실화됐죠. 최근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시진핑 2기 지도부 들어서면서 거의 유명무실화됐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지금 미국의 역할도 그렇고 IAEA 독립성 아까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이게 쉽지는 않지만 한일중 정상회의의 어젠다로 세팅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그게 이제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인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 한일중 정상회의에 대해서 지금 일본도, 제가 알기로 일본 전문가 우리 윤 교수님 어떤 생각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한일중 정상회의를 일본도 좀 이렇게 최소한 스가 정부에서는 좀 지금 필요를 하고 있는 걸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그래서 저는 이 어젠다 세팅을 한국이 주도할 수 있는 방식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우리 대외 전략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외교나 정치 쪽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정치적 결여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체르노빌 원전,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었는데, 체르노빌 때도 우리는 그 러시아라고 하는, 소련이라고 하는 그 소위 말하는 정치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많이 했던 것 같고, 후속 조치는 매우 미흡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후쿠시마도 역시 그런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그 원전 그 자체, 그러니까 문제의 발생의 소지인 이가 있었던 원전 그 자체의 안전이나 효율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 규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 이야기하고 전략적 명확성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만큼은 우리가 미국에게도 전략적 명확성을 정확하게 표현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국제법, 그러니까 국제해양법 협약이죠. 저희가 보는 거는 국제해양법 협약을 이제 어긴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우리 이재현 박사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 우리가 남중국해 갈등이 있었을 때, 미국과 중국이 갈등이 있었을 때 사실은 한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한국의 어떤 이득을 지켰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저는 이게 국제 규범의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그거를 일본, 미국, 중국에게 모두에게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그러나 이제 현재 한미 동맹,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제 지방 정부, 저 경기도에서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될 지점이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큰 틀의 해결을 하지 않으면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보 공유 측면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중국이나 이런 다른 대만 이런 데서 민간을 중심으로 해서 학술회의들이 열리고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제가 우리라 그러니까 제가 경기원 출신이라서
그 경기도 가나가와 야오닝 해가지고 3개 성도 회기가 2년마다 열리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 이제 가나가와를 다시 한번 지도를 봤더니 바로 옆이에요. 그리고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가나가와현하고 우리가 다른 뭐 스타트업들이 많은 회의를 했잖아요. 근데 이 건이 논의가 한 번인가 됐을 겁니다. 이게 처음에 2022년 이후에. 근데 결국에는 정보 공유하고 피해 대책 강구 측면에서는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경기도 차원에서 이 부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하나는 아까 아까 발표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 그 우리가 이제 중국 어선들 불법 조업해가지고 막 이렇게 한중 간에 갈등이 있었잖아요. 제가 여기 근무할 때도 그것 때문에 막 심각했었는데, 근데 예전에 우리가 똑같은 경험을 일본하고 한일 갈등이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가 타겟책으로 삼았던 게 일본에서 소위 말하는 양식 전수를 해주고 우리가 그것도 받고 이러면서 좀 했던 측면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 강구는 결국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경기도에서도 이 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로 이 이해 당사자들, 어민들, 업계들 이제 이쪽에 산업적인 대책들도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입니다.